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작가 편혜영의 2015년 60회 현대문학상 수상작인데요. 네. 소년 1호입니다. 한국 소설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는 작가이고요. 국내에서는 드문 장르인 서스펜스형 소설로 인정을 받고 있는 편혜영 작가입니다. 등단 이후에는 주요 문학상들을 여러 개 수상했고 외국에서도 독자층이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 소년 1호는 소년이 늙어가기 쉽다는 뜻이죠. 주자에 나오는 소년 1호 항난성, 즉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 어렵다 해서 앞부분 소년 1호만 따온 건데요. 소년 1호 이 소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언제든지 낯설고 험난한 상황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주제와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년 1호, 즉 소년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인데요. 유준이라고 하는 주인공 소년과 소진이라고 하는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이 두 주인공이 유년기와 작별하는 이야기인데요. 소진은 소년 유준의 집에 들르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는 일도 종종 있고요. 유준의 집에는 소진이 잘 만한 큰 방이 있죠. 그리고 유준이의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어느 시점부터 늙고 병들면서 집안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유준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사를 운영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준의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시게 되고 유준이네는 결국 이 집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을 소진이는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또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고독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를 이 소설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소년 1호를 통해서 건강의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노쇠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몸 건강, 노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노쇠화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늘 예상치 못한 시점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쇠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노쇠현상이 최대한 늦게 나타나도록 노력해야만 인생 중후반부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작가 편혜영의 소설 소년의 1호를 통해서 우리가 나이 들기는 쉬워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 즉 노쇠 현상을 막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명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소년 1호 항난성, 나이가 들어가도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를 건강학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점점 몸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게 되고 노쇠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내 몸의 움직임에 제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편혜영의 소설 소년 1호를 함께 읽어보고 난 후 우리 몸에 노화 과정이 나타날 때의 각종 증상들, 즉 노쇠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노쇠 현상을 막기 위한 운동법과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혜영의 소년 1호 전편을 김세원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1호 편혜영. 유준의 집은 방이 여럿이었다. 소진은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자주 그 집에 머물렀다. 밤이 늦어 자고 가야 할 때면 유준 어머니가 방을 내주었다. 회랑 끝에 있는 방으로 주로 공장에 온 손님이 머물 때 사용했다. 유준은 소진과 함께 방을 쓰기를 원했고 그럴 만큼 충분히 넓은 방이었으나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유준은 겁이 많고 고지식했다. 예민하고 까다로운 부모의 처사에 따르느라 집안에서만 놀아도 불평하지 않았다.
유준 어머니는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원칙이 많은 사람이었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에 발을 굴려 흙 묻은 신발을 턴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셔야 한다는 식이었다. 잠자리와 식사에서도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다지 까다로운 것은 아니었다. 정해진 곳에서 자야 한다는 것, 식사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씹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였다. 그런 것이라면 소진의 부모도 간혹 지시했다. 그러나 소진의 아버지는 잠은 어디서 자나 마찬가지고 밥은 한 끼 때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었다. 말투가 엄중하고 여러 번 되풀이하는 바람에 유준 어머니의 말은 무섭게 느껴졌다. 그녀는 작고 삐쩍 마른 체구였다. 의자에 앉을 때에도 늘 허리를 고추 세웠다. 편한 자리에서조차 허리를 구부려 앉는 법이 없었다. 집에 있을 때면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책을 읽었고 유준과 소진은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에 틀어박혀서도 목소리를 낮췄다. 유준 아버지는 셔츠를 풀어젖히고 복수가 차서 불룩해진 배를 내놓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가쁜 숨을 내쉬었다. 근처에만 가도 약 냄새가 났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가루를 털어 넣어야 하는 약과 개수 많은 알약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았다. 냄새의 일부는 땀이나 물에 축축하게 젖은 셔츠 앞자락에 책임이 있었다.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냄새를 맡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사진으로 보면 전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다. 건강이 괜찮았을 때 그는 거의 공장에서 지냈고 집에서는 육중한 나무문에 가로막힌 서재에서 일만 했다. 공장 규모도 이전과 달라졌다. 이 도시를 다니는 자동차는 대부분 그의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장착하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게 달라졌고 무엇이나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소진에게 결코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힐끔 쳐다보는 것으로 대신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 척했다. 유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유준이 아버지 앞에 나설 때는 약을 가져다 줄 때와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였다. 외출해야 한다거나 돈을 써야 할 때, 간혹 소진과 밖에 나가 놀 때가 그랬다. 그러라고 시킨 건 유준 어머니였다. 그런 일을 챙길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숙한 살림과 가족에 대한 보살핌, 헌신 같은 것을 유준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랐다. 아들에게 의지가 되는 건 자신뿐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병색 짙은 남편 앞에 세우는 일을 즐겼다. 유준 아버지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준은 매번 질병 앞에 서서 아버지의 병색을 확인하며 얼마간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머니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유준의 말에 그는 그저 간단히 고개를 끄덕여 허락하는 게 전부였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끄덕이는 일을 미뤘다. 그럴 때면 소파 뒤에 서 있거나 문 앞에 있는 소진에게도 유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소진은 깜짝 놀랐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들리는 소리는 가래를 끌어올리는 것이거나 깊은 신음을 긴 한숨으로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고 나면 침묵을 견디고 그 기이한 소리를 체벌처럼 묵묵히 듣고 있던 유준에게 비로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허락을 받고 돌아서는 유준에게서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만약 기뻐했다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이었으리라. 손님방에는 작은 간이 침대와 목재의 장식장과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방은 단정했지만 호감이 가지 않게 꾸며져 있었다. 얼굴이 찌그러진 남자가 의자에 앉아 절규하는 음산한 그림 액자가 붙어 있었고 커다란 거울이 침대 발치에 놓여 있었다. 자다 깨면 늘 거울에 뭔가 어슬렁거리며 비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다. 방에 들어서면 서먹서먹한 기분이 드는 가운데 희미한 곰팡내가 났다. 늘 문을 닫아두어서였다. 창문을 잠그는 걸쇠가 녹이 슬어 환기를 시키려면 유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자고 일어나면 소진은 간밤의 배려와 유준의 따뜻한 응대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겁고 어떤 때는 아픈 기운을 느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방이 북쪽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른 방에 비해 유독 춥고 냉혹해 보이는 게 그 때문인 걸 알았다. 여름이나 이른 가을같이 날씨가 좋을 때면 괜찮았다. 추울 때는 그렇지 않았다. 유준 어머니는 겨울철에 난방 온도를 높여주는 법이 없었다. 세탁한 여분의 이불이 없다면서 그 방에 있는 얇은 차렵 이불만 사용하게 했다. 아침에 유준 어머니가 흔들어 깨울 때까지 소진은 이불을 둘둘 감고 웅크리고 누워 있어야 했다. 잠결에 본 유준 어머니는 매서운 검은 눈에 더부룩한 파마 머리, 두꺼운 실내 가운을 걸쳐서 몸집이 커 보였다. 그 커다란 뒷모습이 침대 맞은편 거울에 그대로 비쳤다. 유준 어머니는 줄곧 차가운 눈빛으로 서서 소진이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감다시피 하고 세수를 하러 가는 걸 지켜봤다. 화장실에서 누군가 오줌 누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어지는 가래 뱉는 소리로 유준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남의 집 담벼락에 오줌을 누다 걸린 표정으로 화장실 밖에 서 있는 소진을 힐끔 쳐다보고는 무거운 몸을 천천히 끌며 안방으로 갔다. 세수를 한 소진은 손님 방에서 벌을 서듯 잠시 기다려야 했다. 유준 어머니는 소진을 가장 먼저 깨웠다. 시간이 되어 소진이 식탁에 자리를 잡고 나면 유준 아버지가 양냄새를 풍기며 어깨를 좁게 모으고 걸어왔다. 냉랭하고 차가운 유준 어머니의 응대는 유준이 나타나면 끝났다. 유준 어머니는 식탁에 들어서는 아들을 향해 상냥하게 웃었고 그제야 처음 봤다는 듯 맞은편에 앉은 소진에게 잘 잤느냐고 물었다. 그러고 나면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지 않고 음식을 씹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는 묵묵하고 조용한 식사였다. 그런 냉대와 부자연스러운 침묵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유준의 집을 자주 드나든 것은 각별한 우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다정하지 않은 어머니, 병의 기운을 풍기는 아버지가 흥미로워서도 아니었다. 소진의 마음을 끈 것은 유준의 집이었다. 처음 집을 들러보았을 때 소진은 왜 아이들이 유준과 어울리지 않는지 이해하는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반감을 느꼈다. 집안에 떠도는 지나친 정적은 드문 것이었다. 소리가 텅텅 울리는 빈방의 고요와 적막함에 대한 동경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유준 어머니의 냉대로 인한 서운함보다 컸다. 양냄새와 질병의 훈기는 견딜만 했다.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해 걸핏하면 싸움을 일삼고 어머니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장에서의 지난한 일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 아버지에 비하면 말없이 양냄새나 풍기는 유준 아버지는 학자처럼 조용하고 관대하고 사려 깊었다. 아버지만큼이나 입이 걸고 극성 맞은 사내 아이들에게 시달리느라 소진 어머니는 나이에 맞지 않게 등이 구부정했고 흰머리가 눈에 띄게 많았으며 검은 눈가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유준 어머니가 공장 근로자와 간부, 집안 사람을 거느리느라 마른 몸매도 불구하고 대장부 같은 기운을 풍겼다면 소진 어머니는 공공근로에 나선 노인처럼 쪼그라들고 피로해 보였다. 소진에게는 형제가 많았는데 그들은 늘 적은 양의 먹이를 빼앗으려는 새떼들 같았다. 서로의 물건을 무람 없이 차지하고 형제의 일기장이나 수첩을 들여다보는 일을 예사로 했다. 소진은 그런 일로부터 떨어져 있기를 원했고 그런 점에서 유준의 집이 적격이었다. 유준은 거의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까다롭고 금지가 많은 어머니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울릴 친구가 없어서이기도 했다. 아이들 중에는 부모가 유준네 공장에 다니는 집이 많았다. 그 상황을 유준이 가장 의식한다는 게 늘 문제가 되었다. 유준은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지나치게 배려했고 그렇게 해야 하는 피로감을 숨기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소진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유준을 자동차 새끼로 유준과만 붙어 다니는 소진을 깜빡이 새끼라고 부르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럴수록 유준은 소진에게 의지했다. 유준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건 행운이었다. 유준은 소진이 사이 나쁜 형제를 피할 만한 곳이 자신의 집뿐이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소진 혼자 크고 조용한 방이 많은 집을 차지할 때도 있었다. 그런 일은 어쩌다 생겼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퇴근하고 난 후 유준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있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왔는데 유준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함께 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공장으로 심부름을 가야 할 일도 생겼다. 유주는 어머니의 옷이나 작은 가방, 종이 봉투 같은 것을 챙기면서 소진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소진은 마지못한 듯 응했다. 거실의 넓은 창으로 햇빛이 넉넉히 들이쳤는데 마룻바닥에서는 냉기와 온기가 번갈아 느껴졌다. 소진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의 불안한 음색 속에서 두 가지 기운을 품은 텅 빈 집안으로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거실을 중심으로 자잘한 무늬의 벽지가 발리고 장식이 화려한 가구가 놓인 유준 어머니의 방. 책이 꽂힌 순서를 외울 수도 있을 유준의 방. 병의 기운과 텁텁한 훈기가 느껴지는 유준 아버지의 방과 옷방이 배치되어 있었다. 옷방을 지나면 회랑이 나왔다. 뒤늦게 이어붙인 별채를 연결하는 것으로 그 끝에 서재와 손님 방이 있었다. 벽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화랑 쪽으로 가면 내딛는 걸음마다 햇빛이 점점 줄어들었다. 차츰 땅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 속에서 소진은 서재의 문을 열었다. 그 방에 꽂힌 책들 뒤편에 숨겨진 노트, 서랍 안에 든 정서된 글씨의 서류들, 시기가 오래된 두꺼운 장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휴지통, 공장을 순찰하며 찍은 사진, 내용을 짐작할 수 없는 휘갈긴 메모 같은 것을 소진은 오래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가끔 용기를 내 가죽이 두껍고 커다란 의자에 앉아 둥근 통에 꽂힌 만년필을 손에 쥐어보았다. 위려하고 길쭉한 유준 아버지의 글씨를 허공에 흉내내면서도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했지만 결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 있는 물건들은 꺼냈다가 다시 순서대로 넣어두었다. 맨 왼쪽 서랍에는 인쇄가 흐릿해진 비행기표와 먼 곳의 호텔 숙박 영수증,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엽서, 한자로 되어 읽을 수 없는 명함, 전원이 꺼진 녹음기와 전자제품 충전기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나 어떤 질서에 따라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다시 넣어둘 때면 매번 고심해야 했다. 그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거실이나 회랑 쪽에서 나무로 된 마룻바닥이 지그시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진은 숨을 참고 문 뒤쪽 벽에 기댔다. 빈집이어서 소리가 난리 없다는 사실도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숨을 참고 마룻바닥에 눌리는 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소리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작은 안도감 속에서 이번에는 책상 한가운데 서랍에 손을 댔다. 서랍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매번 단단히 잠긴 서랍을 흔들어 보았다. 소진이 흔들면 서랍에 든 비밀이 덩달아 조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오직 유준의 아버지만이 소도시에서 몇 개 안 되는 공장을 운영하고 이 커다란 집을 건사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잠긴 곳이 커다란 금고나 안방의 장롱서랍, 귀금속이 든 화장대 서랍이 아니라 책상 서랍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종종 거기에 든 것이 무엇일지 상상했다. 소진이 형제들에게 들키거나 빼앗기기 싫어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니는 일기장이나 선물 받은 열쇠고리, 싸구려 천지갑 같은 것과는 영 다른 물건이 들어있을 터였다. 소진으로서는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소리가 들린 것은 유준의 13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거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진은 몹시 놀랐다. 엄격결에 컴퓨터 전원을 껐다. 들어와 있으라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유준인데 몰래 들어온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방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준은 아닌 모양이었다. 거실 쪽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유준의 어머니인지도 몰랐다.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공장에서 가지고 온 기계를 마루에 내려놓거나 무겁고 덩치 큰 살림살이를 들여놓는 소리였을 것이다. 소진은 방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유준도 없는 집에서 유준 어머니와 마주치는 일이 내키지 않았다. 빈 방을 차지하고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소진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리라.
유준이 없다면 그녀는 어떤 빈정거림과 냉소도 참지 않을 것이다. 소진은 침대에 똑바로 앉아서 그 소리가 이끈 반향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이를테면 짐을 끄는 소리라거나 누군가를 불러 이것을 옮기라고 호령하는 소리 같은 것을 소진은 숨죽였고 자신의 숨소리가 뜻밖의 크다는 것에 몹시 놀랐다. 문 밖으로 기척이 새어나가면 유준 어머니로부터 추궁을 받을 것이다. 왜 방에 몰래 숨어 있는지,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빈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같은 것에 대해서 소진은 불쑥 주머니를 뒤졌다. 돌돌 말린 이어폰이 나왔다. 말할 것도 없이 유준의 것이었다. 그것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자 조금 안심이 되었다. 소진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유준의 침대에 누웠다. 불시에 방문이 열리는 것에 대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운 채로 크게 도둑질이라도 한 것처럼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유준 어머니가 온다면 눈을 감고 잠든 채 할 것이다. 유준이라면 사정을 설명해 주련만 유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났다. 얼마나 흐른 것일까? 조용했다. 더 이상 거실 쪽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유준 어머니가 낸 소리가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은 흘렀다. 소진은 침대에서 일어났고 살그머니 문을 열어보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누군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 더 용기를 냈다. 자기가 지닌 것 중에 이 집에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거대한 물소가 전진하는 모양으로 배치된 소파 옆에서 그것을 보았다. 그것은 잔뜩 부푼 배를 내밀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쓰러지면서 앞자락이 젖은 옷이 들려 배가 거의 드러나 있었다. 살이 부풀 대로 부풀어 투명해진 피부 탓에 파란 혈관이 다 보였다. 유준 아버지였다.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죽은 건 아니었다. 희미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둥근 배가 그것을 일러줬다. 아까 들린 소리는 거구의 유준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낸 소리인 모양이었다. 방에 누워있다가 화장실이나 부엌 쪽으로 가려고 나왔다가 신체의 균형을 잃었을 것이다. 소진은 그가 눈을 뜰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바닥에 드러누운 거대한 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았다. 적어도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을 것 같았다. 유준 어머니가 떠올랐다. 신속한 행동으로 적절히 의학적 대처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진을 못마땅해 하고 의심하고 왜 여기 있었느냐고 호통치는 모습이 집에 홀로 있던 것이 처음이 아닌데도 유준에게조차 오해를 받을 것 같았다. 만약 그간 이 집에서 뭔가 의미 있는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의심까지 받게 될 것이다. 소진은 조용히 일어섰다. 유준 아버지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생각했다.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현관을 빠져나왔다. 넓은 마당을 단숨에 가로질렀다. 도망쳐 나온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유준 어머니는 아버지를 불러 자식 훈육에 대해 실컷 비난을 퍼부을 것이다. 아버지가 소진의 잘못을 대신 빌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랐다. 아니었다. 거짓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소진은 무서웠다. 죽은 사람을 가장 먼저 보고 그것을 알리고 되풀이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다. 공장은 전적으로 유준 어머니가 맡게 되었다. 그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뜻이었다. 유준 아버지는 3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다. 그 사이 숨을 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보았는데 소파 옆에 쓰러졌을 때와 별 다르지 않았다. 다른 게 있다면 조금 살이 찌고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이었다. 퇴원한 후로는 방에서만 지냈다.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튜브를 통해 식사를 공급받으며 누운 채로 용변을 본다고 했다. 무슨 이유인지 간혹 간병인이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유준이 그 일을 대신했다. 오줌으로 가득 찬 쇄변기 통을 비우고 참을성 있게 물과 약을 입으로 흘려 넣어주는 일이었다. 유준이 그 일을 하는 동안 소진은 멀찍이 떨어져서 유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는 꼼짝 않고 누워서 눈동자를 분주히 움직였다.
갑자기 눈을 부릅뜰 때도 있었다. 소진을 쳐다보는 것은 아니었다. 천장이나 허공을, 간혹 유준을 바라보았다. 결코 눈을 감지 않겠다는 듯 부릅뜬 채 시선을 고정했다. 예전에 그가 크게 한숨을 쉬거나 가래를 끌어모으는 소리를 내던 때가 생각났다. 소진은 눈동자의 분주한 움직임과 돌연한 정지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두려웠다. 그럼에도 그를 지켜보는 일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그날 그가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확신이 필요해서였다. 유준 아버지는 결코 소진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소진을 안심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눈동자에 드리워진 압도적인 그림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소진은 있는 힘을 다해 눈동자를 굴리는 유준 아버지가 두려웠고 눈동자의 노력을 무시하는 유준이 두려웠다. 이 두려움의 일부가 유준에게 전달될까 봐 두려웠다.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준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중학생인 유준의 얼굴을 어린아이에게 하듯 쓰다듬었다. 사람들이 다 총을 겨누고 있어. 공장과 나한테 말이야. 내 아빠는 벌써 전사한 거나 마찬가지지. 유준 어머니가 돌연 낄낄거렸다. 유준은 연민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보았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었다. 소진은 유준의 그런 표정을 불안한 마음으로 감지했다. 유준 어머니는 성격이 더 예민해지고 불안과 의심이 늘었다. 엄격하기는 해도 간혹 다정하게 미소를 지어주던 모습은 아예 사라져버렸다. 누군가 공장과 집을 노린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았다. 유준에게마저 뭔가 캐묻고 추궁하는 일이 잦아졌다. 소진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간혹 유준이 어머니에게 변명하느라 애먹는 걸 지켜봐야 했다. 유준은 하도 쩔쩔매며 얘기하는 통에 사실을 얘기할 때조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샀고 소진이 보기에도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사소한 유준의 거짓말이나 변명도 그냥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유준 어머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시달리는 모양이었다. 소진은 부모가 나누는 대화에서 유준 어머니가 경영을 맡게 되면서 공장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늘었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 역시 유준 어머니의 처신이 이전만 못하다고 불평했다. 유준 아버지는 직원들에게 깊이 애정을 갖고 있었고 필요한 것이면 뭐든 마련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었다. 유준 어머니는 직원들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관대함을 바란다는 것을 모른 척했다. 공장이 어려워진 것이 그 때문은 아니었다. 그 무렵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생산 시스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 거래처인 자동차 회사가 매각 위기에 처하면 하청업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유준 어머니는 잘 알지 못했다. 소진은 그 후로도 계속 그 집을 드나들면서 그들 가족이 늘 모여 앉던 6인용 식탁이 별 쓸모 없어지는 것을, 오전에 잠깐 환기를 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커튼이 내리고 있는 집안의 모든 창이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을, 유준 아버지가 출장을 다닐 때마다 외국 공항에서 사온 술로 가득 찼던 장식장이 조금씩 비워지는 것을, 깊은 밤 6인용 식탁에 유준 어머니 홀로 앉아 중얼거리며 그것을 마시는 것을, 재정 문제로 간병인과 일하는 사람을 시간제로 바꾸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러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데 내심 충격을 받았다. 유준은 급작스럽게 살이 쪘다. 이상 징후일 수도 있었다. 신체적 무기력증이나 정신적 우울감 같은 것, 학교에서 몸집 때문에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 공장이 어렵다는 소문도 친구들의 노골적인 괴롭힘에 일조했다. 간혹 소진마저 도울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유준은 더욱 소진에게 의지했다. 소진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얼굴이 굳고 농담을 즐기지 못하는 때가 늘었다. 점차 소진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몇 시에 오라거나 자고 가라거나 약속을 취소하고 자신을 만나라는 것 등이었다. 소진은 대체로 묵묵히 유준의 요구에 응했다. 소진에게는 한번 유준과 멀어지면 계속해서 멀어져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관계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손님이 찾아온 금요일 오후, 유준 어머니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다. 온 집안의 문이 오랜만에 동시에 열렸다. 방문을 열어 병상의 냄새를 빼는 동안
유준 아버지는 우두커니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있는 방 쪽은 쳐다보지 않았고 간혹 시선이 닿을 때면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손님은 풍채가 좋고 기름 낀 머리를 뒤로 모두 넘기고 목소리가 호탕한 노인이었다. 그는 요란스러운 태도로 집 안에 들어섰다. 몹시 시끄러운 소리가 났는데 둥근 새장에 든 새가 짖는 소리였다. 노인은 아줌마들의 수다처럼 높고 단조로운 톤으로 재미없게 짖는 새를 유준에게 내밀었다. 유준은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다. 노인은 어린 아이에게 하듯이 윙크를 하거나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식으로 유준을 상대했다. 흥미로운 눈으로 소진을 쳐다보았다가 유준의 친구라는 말에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다. 유준 어머니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유준 아버지를 보기도 했다. 쓰러져 누운 후로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유준 아버지의 손을 거리낌 없이 잡았고 이불을 다독여줬다. 유준 어머니는 거리를 유지한 채 장사꾼의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손님과 있는 자리에 유준이 착실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동석하기를 바랐다. 소진이 유준과 함께 노인 맞은편에 앉아야 했다.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하는 어머니의 시선도 무시한 채 유준이 소진을 슬며시 끌어당겨서였다. 노인과 유준 어머니는 겉으로 보이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대화를 주고받았다. 유준 어머니는 평소에 예민하고 까다로운 태도를 배려하고 다정하게 응대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노인과 목소리를 낮춰 가망 없는 회복과 부작의 치료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유준은 얼굴이 굳었다. 소진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유준도 잡지 않았다. 소진은 회랑 쪽으로 갔고 얘기가 길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와중에 왜 그토록 서재에 들어가고 싶어졌는지 모를 일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유준 아버지를 보러 가는 것보다야 낫다는 생각뿐이었다. 유준 어머니나 유준은 소진이 당연히 손님방에 갔다 생각하리라.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말 많은 노인을 상대하는지도 몰랐다. 육중한 나무문을 밀어닫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진은 의자에 앉아 어둡고 고요한 서재를 돌아보았다. 방을 둘러싼 서가와 서가를 빼곡히 채운 책들, 서가 위에 놓인 장식물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둘러보았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서랍에 손을 댔을 때 무언가가 조금 달라진 걸 느꼈고 곧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천천히 서랍을 끌어당겼다. 열려있는 서랍은 쉽게 빠져나왔다. 텅 비어 있었다. 그럴 수 있었다. 아마도 유준 어머니가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소진의 당혹감과 상관없이 텅 비어있는 서랍은 몹시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서재의 물건들 역시 아직은 제자리에 있지만 곧 그렇게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소진은 제 물건을 도둑 맞은 것처럼 몹시 화가 났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유준이었다. 노인에게서 풀려난 유준은 소진을 찾아 손님방으로 갔을 것이고 거기에 없자 서재로 와보았을 터였다. 유준은 잠시 멈추어 있다가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소진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유준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모든 걸 아는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소진은 유준에게도 화가 났고 그러는데 당황해서 뭐든 변명할 시간을 놓쳤다. 유준 역시 아직까지 텅 빈 서랍을 잡고 있는 소진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불도 안 켜고 뭘 하느냐거나 왜 서랍을 열어보았느냐는 따져 물어도 조금도 이상할 게 없는 질문을 하나도 던지지 않았다. 그저 소진의 실망을 짐작한 듯 열린 서랍을 툭 건드려 다시 닫았을 뿐이다. 그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두 사람이 이 일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서로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미 같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 놓인 것도 잠시 유준 어머니가 다급하게 서재 쪽으로 왔다. 그녀는 유준과 소진이 금지된 방에 있는 것을 탓하지 않았다. 그들을 빨리 찾을 수가 없어 화가 난 듯 보이기는 했다. 유준 어머니는 외출 사실을 알렸다.
서두는 기색이 역력했다. 갑작스러운 외출이지만 치장이 필요한 자리에 가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노인을 따라 나서면서 그녀는 어떤 당부도 남기지 않았다. 저 사람 전쟁에 나간 적 있대. 노인과 어머니가 탄차가 빠져나가면서 골목길에 빛을 긋는 걸 보고 있던 유준이 말했다. 소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유준을 돌아보았다. 군인이었대. 그럴 수 있었다. 소진의 할아버지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도 다녀온 사람이었다. 사람을 죽인 적은 없대. 총을 잡아보지도 못했대. 그래도 사람이 죽는 건 봤대. 유준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금방이래. 많이 아플수록 금방 죽는데. 마지막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서 유준은 소진을 사납게 노려보았다. 차갑고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자신이 그런 기분임을 굳이 숨기려 들지 않았다. 그 눈빛은 좀 섬뜩한 데가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놀림받는 유준을 소진이 모른 척하는 걸 보았을 때나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는 소진을 혼자서 기다릴 때 띄는 눈빛이었다. 아닐 수도 있었다. 요즘 들어 유준의 표정은 늘 그랬다. 유준은 긴장을 놓지 못한 학교 생활에 다소 지친 듯 보였다.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고 간혹 예기치 못한 것에 분노를 터뜨렸다. 노크 없이 방문을 여는 소진에게나 슬리퍼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시간제 강병인에게 밤늦게 돌아온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간혹 대수롭지 않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소진은 당황했고 침묵을 깨기 위해 유준에게 국경 밖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참상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다. 설득할 정도로 충분히 알지 못했지만 학교 선생에게나 뉴스를 통해 간혹 듣기로는 그런 일은 지구상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일 중 하나라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이 잘도 살아. 유준이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그 말은 정확히 들렸다. 그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소진은 자신의 의문이나 긴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걸 알았다. 유준은 그저 노인에 대해 얘기할 뿐이었다. 어쩌면 오래된 전쟁이나 다른 곳의 죽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었다. 그 모든 얘기일 수는 있지만 소진에 대한 얘기일 리는 없었다. 차가운 눈빛은 소진에게가 아니라 노인이 가져온 새를 향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처음 새를 봤을 때 유준이 짓던 표정을 떠올리면 그랬다. 소진이 약시간을 상기시켜줄 때까지 거실에 침통하게 앉아있던 유준이 재촉에 떠밀리듯 아버지 방으로 약봉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죽처럼 물에 갠 약을 천천히 입에 흘려 넣어주는 일은 얼마간 시간이 걸렸지만 그날따라 더 오래 걸렸다. 소진이 재미없고 신통할 것 없는 새를 질리게 들여다본 후에도 텔레비전을 틀어 지루한 사극을 보고 난 후에도 유준은 나오지 않았다. 소진은 부엌을 뒤져 보자기를 찾아내 세 장에 천을 덮어주었다. 내친김에 텔레비전을 끄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큰 집의 고요가 어둠과 함께 밀어닥쳤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었다. 소진 혼자 이 집에 있을 때면 느껴지던 기분이었다. 그럴 리 없으므로 소진은 유준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으로 갔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숨을 참아야 할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코를 막고 나니 그제야 우두커니 서있는 유준의 뒷모습이 보였다. 유준은 똑바로 서서 제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진이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유준아, 다시 한번 불렀다. 내 방에 가 있어. 유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단호하지만 침울한 명령투였다. 유준은 그 일을 똑바로 서서 제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일을 멈출 생각이 없는 듯했다. 소진은 천천히 문을 닫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러고도 얼마간 시간이 지났다. 방에서 나온 유준은 침통한 목소리를 풀고 소진을 제 방으로 데리고 갔다. 유준과 소진은 얼마간 컴퓨터 게임을 하고 각자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소진이 돌아가려는데 유준이 붙잡았다. 더 이상 친구와 정신없이 노느라 집에 돌아갈 때를 놓친 아이도 아니었고 다음날 학교에 가져갈 교과서도 없는지라 자고 가는 일이 내키지 않았으나 유준은 완강했다. 다음날 아침 소진을 깨우러 오는 사람은 없었다. 소진은 늦도록 잤고
이른 가을임에도 한기가 느껴지는 북쪽 방의 냉기 때문에 몸살기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깨어난 순간 간밤의 꿈이 지나치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어리둥절한 채로 주위를 둘러보다 블라인드 사이로 비치는 햇볕의 온기가 낯설게 느껴져서 이미 지각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불어 집안이 지독히 조용하다는 것, 소진을 깨우러 오는 유준 어머니의 퀭한 눈빛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소진은 천천히 북쪽 방에서 걸어 나왔고 직감적으로 집안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유준이 자신만 두고 학교에 가버렸다는 생각에 소진은 몹시 화가 났다. 밤늦게 돌아온 유준 어머니는 소진이 북쪽 방에서 자고 있다는 걸 아예 몰랐을 수도 있었다. 늦잠을 자도록 둔 것은 전적으로 유준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뒤늦게 학교에 도착해서 유준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에 유독한 고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진은 저녁에 공장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후에야 알게 되었다. 이사는 급하게 결정되었다. 사람들은 유준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온 불행을 즐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진실을 말하거나 누설하는 사람은 없지만 소문은 유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공장 매각 얘기가 나오자 흐지부지 가라앉았다. 공장 매각은 초기에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지만 성사의 즈음에서는 이미 모두에게 알려졌다. 처음에는 엄청난 돈을 남긴 것으로 소문이 났지만 세금을 제하고 나면 푼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어서 유준 어머니가 공장을 인수한 노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노인은 그 일에 모든 대비를 해두었으며 유준 어머니의 어리석은 처신에 함께 분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사가 결정되고 나서 노인이 선물한 새가 죽었다. 공장 매각을 두고 노인이 부린 실수가 드러난 후로 새에게 먹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소진이 갔을 때 유준은 힘을 주어 새를 감싸주고 있었다. 유준의 얼굴이 몹시 붉었고 힘을 준 손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소진이 깜짝 놀라자 유준이 힘을 풀었다. 그러고는 자신과 상관없는 새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걸 말하려는 듯 소진에게 그것을 내밀었다. 서로 유준이 두 손에 힘을 주어 새를 죽였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만져봐. 유준이 다시 새를 내밀었다. 소진은 고개를 저었다. 유준은 포기하지 않았고 소진은 할 수 없이 내키지 않는 손을 가져다 댔다. 새에게는 조금도 온기가 없었다. 죽은 지 얼마간 시간이 지난 모양이었다. 소진의 충고대로 유준은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기억할 만한 나무 밑에 죽은 새를 묻기로 했다. 봉군을 만드는 대신 돌멩이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런 후에는 유준의 바람대로 돌멩이를 향해 나란히 섰다. 다음에도 새로 태어나라. 유준이 중얼거렸다. 축복의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소진은 아무것도 빌지 않고 그저 유준을 쳐다보았다. 얼마 전 장례식 때도 그랬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뒤쪽에 서서 울지 않는 유준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방해받지 않고 유준을 볼 수 있었다. 유준은 울음을 꾹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울어야 할 울음이 없는 것처럼도 보였다. 이제 그 집에는 가지 마라. 모든 게 끝난 후 소진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재수는 없는 거야. 희죽거리며 덧붙이기도 했다. 소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유준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말이 없어졌고 자주 손에 힘을 주었고 울지 않아도 눈이 붉었다. 죽은 아버지에 대해 딱 한 번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 놀랐다는 식의 얘기는 아니었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성분이 불분명한 죄에 관한 얘기였다. 유준은 어머니의 권유로 장갑을 낀 채 재가 된 아버지를 한 줌 쥐었다고 했다. 장갑은 하였는데 누렇고 입자가 굵은 재는 좀처럼 바람에 날아가지 않았다. 장갑에 묻어 떨어지지 않는 재 때문에 유준은 무척 애를 먹었다. 재가 묻은 장갑을 유준 어머니는 유품을 태우는 불길에 던져 넣었다. 그 불길이 아버지의 물건을 거의 다 태웠다고 유준이 말했다.
유준이 잠자코 장갑 낀 손에 달라붙는 제 느낌을 떠올릴 동안 소진은 불에 타 사라져버린 서재의 물건들을 생각했다. 이사 전날 유준과 소진은 곧 옛집이 될 커다란 집을 둘러봤다. 아직까지 지독한 냄새가 빠지지 않은 안방과 텅 비어있는 방, 커다란 소파가 있는 거실과 6인용 식탁이 놓인 부엌, 소진이 자곤 하던 손님방과 유준 아버지의 서재까지 빈 가구만 남은 서재를 둘러보는 유준의 얼굴은 호련하고도 울적했다. 유준의 그 얼굴을 소진은 그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고 삶의 여러 장면에서 불쑥 떠올렸다. 집을 둘러보던 유준이 나무 앞으로 갔다. 말없이 발로 툭툭 땅을 쳤다. 한번 팠다가 되묻은 적 있는 흙은 쉽게 바스러졌다. 수진이 잠자코 서 있는 게 못마땅하다는 듯 유준은 아예 쭈그려 앉아 돌멩이를 치우고 손으로 땅을 파헤쳤다. 거기에는 새 깃털이나 가느다란 뼈와 부식하는 몸뚱이 같은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새를 묻은 곳을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그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는 아니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유준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인근의 땅을 모두 파헤쳤다. 새를 묻을 때보다 더 깊고 넓게.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기진맥진할 정도로 나무 주변을 샅샅이 헤집고 나서 유준이 말했다. 이런 것이로구나. 유준이 덧붙였다. 소진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묻지 않았다. 자신의 둔감함을 유준이 눈치채지 못하기만 바랬다. 유준은 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데 아버지는 어쩌자고 그렇게 끈끈한 가루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고 농담이라는 듯 피식 웃었다. 비밀이야. 유준이 땅을 다져 넣으며 말했고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에 대한 농담이 비밀인지 죽은 새가 감쪽같이 사라진 게 비밀인지 알 수 없는 채로 그것은 그들이 함께 가진 첫 번째 비밀이 되었다. 마지막이기도 하다는 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소진은 유준의 집에서 잤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북쪽 방에서였다. 깊이 잠들 수 없었다. 이 집에는 소진만 아는 것들이 있었다. 유난히 삐걱거리는 마룻장, 텅 빈 회랑 벽에 몰래 해놓은 의미 없는 낙서, 손님방 이불에 까슬거리는 감촉, 창으로 스며드는 달빛의 방해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들로 자주 뒤척였다.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었다. 어디에도 불이 켜지지 않아 어두운 복도의 공기가 스며들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가운데 누군가 소리 없이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왔다.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소진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소진은 눈을 뜨지 않았다.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웠다.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때문에 어느 날 이 방에서 꾸었다 여긴 것이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졌다. 유준이 침대 마트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아버지를 쳐다보았던 것도 떠올랐다. 단단하고 조그맣던 유준의 등과 그 너머로 보이던 유준의 아버지의 미동 없이 쭉 뻗은 다리, 몸을 덮은 흰 이불 같은 것이 유준은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자 오래전 소진이 거실에서 홀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던 것을 유준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단정히 정리되어 있던 침구는 소진이 누웠다 일어난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았을 것이다. 컴퓨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만 해도 간단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황급히 집에서 빠져나가는 소진을 보았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유준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고 생각하자 몹시 두려워졌다. 두려움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과 어쩌면 일어날 수 있었던 일까지 알 것 같은 심정이었다. 소진은 결코 눈을 뜨지 않았고 침대를 내려다보는 기척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까무룩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유준 어머니는 여느 날보다 일찍 소진을 흔들어 깨웠다. 유준 어머니의 뒷모습을 비추는 거울 따위는 이미 치워지고 없었다. 이삿짐이 커다란 2대의 트럭에 나뉘어 실리고 있었다. 소진은 추위에 떨며 그것을 지켜보느라 유준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죠. 그러나 노인이 되는 것, 노인이 되면서 나타나는 노쇠 현상, 내 몸의 노화 현상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은 또 현실이죠. 내 몸의 노쇠 현상이 최대한 늦게 나타나도록 해야만 40대 이후에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일단 노화가 진행되면 허리가 굽게 되는데요. 노인분들 중에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사람일수록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젊은데 허리가 굽어져 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노쇠 현상에 빨리 오게 됩니다. 즉 허리가 굽어 있다면 노인 상태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증상인 것이죠. 이렇게 허리가 만약에 젊은데도 굽어 있다면요. 굽어진 허리를 펴는 운동을 열심히 해주어서 노쇠 현상이 일찍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일단 운동 능력의 감퇴가 옵니다. 야구 선수들도 운동 능력의 감퇴가 나타날 때 선수에서부터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죠. 운동선수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에는요. 노쇠 현상이 시작되면 신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전보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내가 늙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노쇠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요. 외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진다든지 또는 청소나 요리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게 바로 노쇠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죠. 그러다가 밥 먹는 동작, 대소변 보는 동작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노쇠 단계를 넘어서 장애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를 1차성 노쇠라고 하고요.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수술 이후에 급격하게 몸 상태의 노화가 진행되는 2차성 노쇠도 있습니다. 소녀이로 이 소설에서 유준의 아버님처럼 어떤 질병 이후에 급격한 몸 상태의 쇠퇴가 나타나는 경우를 2차성 노쇠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노쇠 현상을 막으려면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만약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그 병이 생긴 이후에는 급격하게 늙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40대 이후에는 노화를 막는 첩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쇠 의심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노쇠 증상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고 내 몸이 이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당하실수록 노쇠 현상의 어떤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노쇠 현상 체크리스트 1번 10개의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다. 2번 운동장 한 바퀴를 혼자 걷는 것이 힘들다. 3번 의자에서 5회 연속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번 걷거나 바깥 출입하는 경우가 주 1회 이하이다. 5번 종아리 둘레가 점점 가늘어진다. 6번 소나기 힘이 현저히 약해진다. 이상 6가지 내용이 노쇠 현상 리스트인데요. 40, 50대 연령층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1번에서 6번까지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노쇠 증상 체크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이 한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1번에서 6번까지의 노쇠 현상 증상 리스트들이 있다면 노쇠 상태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쇠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늙는 것을 최대한 늦출 수 있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노쇠 리스트의 증상들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로 노쇠를 막는 운동법인 것입니다. 결국 방금 말씀드린 노쇠 리스트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당하는 운동들을 해주면 노쇠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늙지 않으려면 다음의 방법대로 노쇠 예방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쇠 증상 첫 번째가 1번이 10개 계단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반대로 계단을 잘 올라갈 수 있는 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노화가 늦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노쇠 증상을 예방하는 첫 번째 운동법은 바로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의 계단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도록 심장 근육을 강화하면서 전신 혈액순환을 시키는 전신 근력 심폐지구력 강화 운동, 계단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한다면 노화가 지연된다. 빠른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노쇠 증상 리스트에서 두 번째가 운동장 한 바퀴를 혼자 걷는 것이 힘들다 했죠. 그래서 노쇠 증상 예방하는 두 번째 운동법은 바로 운동장을 하루 최소 몇 바퀴 이상을 걷거나 뛰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이나 달리기 운동을 매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사람에 따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달리기보다는 걷기를 운동장에서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걷지 않으면 노쇠화되고 늙습니다. 노쇠 증상 세 번째가 의자에서 5번 연속해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였죠. 그래서 노쇠 증상을 예방하는 세 번째 운동법은 바로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늙게 됩니다. 늙기 싫다면, 빨리 늙는 것이 두렵다면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 것. 그리고 노쇠 증상 네 번째가 걷거나 바깥 출입하는 경우가 주 1회 이하인 경우였죠. 사람이 너무 집에만 있어도 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쇠 증상 예방하는 네 번째 운동법은 바로 휴일에도 절대 집에서 잠만 자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걷던지 외출과 외부 활동을 꼭 하는 것이 좋다. 최대한 노쇠 증상을 늦게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면은 집에만 있지 말고 적절히 외부 활동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노쇠 증상 다섯 번째가 종아리 둘레가 점점 가늘어진다 했죠. 늙지 않으려면 종아리 둘레가 가늘어지지 않도록 종아리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번에 계단 올라가는 운동을 매일 한다면 심장도 튼튼해지면서 동시에 종아리 근육량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운동이 1번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늙지 않으려면, 노쇠 현상을 막으려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종아리 근육량을 유지해야 되는 이 계단 올라가는 운동이 최적화된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둘레가 노쇠 증상 다섯 번째, 종아리 둘레가 점점 가늘어지는 증상인데 계단 올라가는 운동을 해준다면은 종아리 근육량이 유지될 수 있다.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노쇠 증상 여섯 번째 리스트가 소나기 힘이 현저히 약해진다 했죠. 소나기 힘이 약해지면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기 힘이 현저히 약해지지 않도록 악력기 등을 이용해서 손가락 관절 및 근육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이상의 1번에서 6번 리스트를 매일 시행하는 분들은 노쇠 현상이 최대한 늦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노쇠 현상 리스트 6가지 증상, 이 6가지 노쇠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평소 잘 관리하고 해당 운동을 미리미리 해준다면 노쇠 현상이 최대한 늦춰질 것입니다. 오늘은 편혜영의 소녀 1호를 함께 읽어보았고요. 노쇠 현상을 막기 위한 운동법과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